네, 지금부터 제5차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회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제5차 최고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유승민 대표님 모두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 출생아 수가 35만 7,700명이고 합계 출산율은 1.05명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저이고 OECD 국가에서 꼴찌입니다. 인구 감소 시기는 2028년으로 앞당겨졌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보다 더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지금과 같은 극심한 저출산이 인구 감소로 곧 이어지면 대한민국의 경제와 사회에 대재앙이 올 것입니다. 지난 12년간 저출산 대책에 128조 원의 예산을 퍼붓고도 상황은 계속 악화되기만 해왔습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가 보육지원료, 양육수당, 출산장려금을 지급했고 여기에 아동수당까지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지금 전국의 도시 중에서 세종시, 공무원들이 많이 사는 세종시의 출산율의 최고이고 공무원이나 교사들의 출산율은 상대적으로 평균적인 합계 출산율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저는 지난 대선 과정부터 육아휴직 늘려야 한다. 칼퇴근이나 유연근무제 늘려야 한다. 이걸로 엄마 아빠들에게 시간을 드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이 통과되면서 일부 해결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갈 길이 매우 멉니다. 비정규직 차별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었는데 그 방향은 동의하지만 문제는 속도일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에서 부작용이 없을지 파악에 나서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의 정책위원회에서는 입법 보완 과제를 찾아 나가는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와 별개로 말씀드린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에 관한 우리 당의 입장을 조속히 정해서 입법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아직 집행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제의 경우에는 175억을 정액해서 1260억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집행된 예산은 763억 원, 고작 60%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1100억이나 증액해서 총 4407억을 예산을 편성했던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도 85%인 3767억만 사용했을 뿐입니다. 이 밖에도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고용인프라 지원금 등 다른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도 추경해서 더 증액을 시켜놓고는 제대로 집행도 못하고 있습니다.
2017년 추경 예산에 대해서 당시 바른정당 시절에 저는 국가재정법 89조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명히 반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도 쇼고 추경도 생색내기용 쇼에 불과합니다. 청년 실업률은 9.9%, 체감 실업률은 22%. 여기에 공무원 일자리 추경을 또 편성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버리고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노동개혁, 중소벤처 창업기업의 실질적인 지원, 이런 새로운 정책이 시급하고, 우리 바른미래당은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정부의 추경에 반대하면서 저희들을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에서 건국절 논쟁을 또다시 부추기면서 정작 북의 핵미사일이 초래한 안보위기, 북미 간 전쟁 위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의 시점이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 4월 13일이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이냐. 이 역사의 문제는 5년 단임의 문재인 정권이 함부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시간을 두고 후대의 역사가들에게 맡겨야 할 문제입니다. 이 정권이 건국일을 마음대로 정한다면 다음 정권에 가서 또 건국일을 바꾸는 일이 반복될 뿐이기 때문에 건국절 논란은 국민 통합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와 최근의 남북 북미 관계를 보면서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대북 특사를 조만간 파견한다고 했는데 대북 특사 이전에 대미 특사를 워싱턴에 파견하든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든지 한미 동맹의 긴밀한 조율과 공조가 우선임을 분명히 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영철의 방한 기간 중에 김영철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핵 보유국 지위를 갖고 미국과 대화하겠다. 예정대로 한미연합훈련이 이루어지면 수용할 수 없다. 이게 청와대 관계자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말했다고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한에게 북한이 비핵화 말을 꺼냈고 또 북한은 북미 대화를 수용할 의사가 있다라고 했던 청와대 발표는 국민을 기만한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안보위기 상황에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첫째, 한미연합훈련은 패럴림픽이 끝난 후에 규모가 축소되거나 재연기되는 일이 없이 당초 예정대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또 북미 대화의 조건은 비핵화라는 미국의 입장과 대한민국의 입장이 결코 다를 수 없다는 것을 대통령께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중대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의 통일 외교 안보 특보라는 사람은 워싱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에게 한국에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발 전쟁 위기를 막기 위해서도 또 최대의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핵미사일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대통령 특보라는 사람이 동맹을 깨자는 정신나간 발언을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이 사람을 특보에서 해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것만이 한미동맹에 대한 중요한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위안부 문제와 독도 관련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독도 관련 언급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 일본의 터무니없는 주장, 억지를
여기서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생략하겠습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대다수 국민의 생각과 감정을 일본에게 전달하고 우리 정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없는 공허한 주장만을 한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경축사에 대해서 실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끝났다고 발언해서는 안 된다는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전쟁 시기에 있었던 반인민적 인권 범죄 행위는 끝났다는 말로 덮여지지 않는다는 말은 너무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일본 정부는 우리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 극히 유감이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극히 유감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서는 2015년 위안부 합의에 참여했던 일본 정부의 부얼부를 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 합의 정신에 입각해서 진정으로 위안부 문제를 사과하고 다시는 일본에 의해서 침해됐던 위안부를 비롯한 여성 인권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자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도 부족할 판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너무 후한무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정부에게 더 크다고 합니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강한 어조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행동에 있어서는 위안부 협상을 존중한다. 또 재협상을 하지 않겠다 하는 식으로 정부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위안부 문제를 재협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합의를 존중하고 재협상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위안부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년은 3.1절 100주년입니다. 3.1절 기념식상에서 위안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또 100년이 되는 내년 3.1절 기념에는 다시는 위안부 문제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고 말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는 완전한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말의 성찬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외교적, 실질적 해결책을 강구를 하고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통렬히 반성을 하고 또 반성을 해도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유승민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의 대안은 일하는 부모와 일과 생활의 균형에 이 저출산 문제의 대책을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2003년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산의 저출산 고령화 이후에 15년간 120조 이상의 예산을 투입을 했지만 백약이 무효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에게 출산을 독려하는 듯한 선심성, 포상식 또 지역적 출산을 제공하는 정책은 반쪽짜리 중에서도 반쪽 정책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인구 감소 본질은 이제 출산율이 아니라 출산력에 있다는 시각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전체가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출산력 제고 정책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를 총체적으로 혁신하는 사회 경제 정책을 제도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우선 개선해야 됩니다. 또한 특정위원회, 특정 부서 차원을 넘어서 가족정책과 노동정책을 사회정책의 두 기둥으로 하고 소득보장정책과 사회 서비스 제도를 시줄과 날줄로 엮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그랜드 디자인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존립 차원에서 근원적이고 획기적인 정책 마련을 여야
정의 합의에서 신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2월 국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당은 국회를 평창 동계올림픽 성과 보고회로 활용을 했고 행정부에 대한 견제라는 입법부 기본적 업무마저 포기를 한 듯한 현안 질의 자세를 보였습니다. 제1야당은 입단 색깔론에 아예 체제 전쟁을 선포를 하고 두 거대 양당은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는 것도 불쌍한 정쟁을 벌이지 않을까 매우 걱정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상대방 지지율이 하락하면 그에 따른 반사이익만을 가지고 정권을 주고받았던 적대적 공생관계의 관행과 타성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없었다 한다면 2월 임시국회가 빈손국회로 끝날 뻔했습니다. 우리 김동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바른미래당의 원내 대책팀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5.18 민주화운동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새만금 특별법안 등 63개의 법안을 처리해서 그나마 국민을 뵐 면목이 생겼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다당제의 선도정당으로서 민생을 위한 개혁법안 마련과 또 협치 구조를 지키기 위해 당의 명운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전국이 역사전쟁, 이념전쟁, 진영전쟁으로 여당과 제1야당의 극한 대립이 예상되는데 지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 근로시간 단축 대책, 제조위기, 청년실업, 부동산 문제, 가계부채, 실업대책 등 우리 사회의 산적한 현안이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지금 묻혀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바른미래당은 국회가 정략적인 대결을 멈추고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서둘러 가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이것을 국회 차원에서 마련할 것을 국회의장께 건의를 합니다. 여야 영수회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승민 대표와 제가 제안한 여야 영수회담을 문 대통령이 수용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영수회담은 만남을 위한 만남을 또 점심을 먹기 위한 만남, 이런 만남 의미를 가지고는 아예 영수회담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핵 보유 지위를 갖고 미국과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 김영철의 주장을 통일부가 또 외교부가 민주당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국민에게는 전달하고 야당에게는 전달하지 않으면서 비밀적으로 민주당에만 이런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고는 청와대는 국민을 상대로 비핵화와 관련된 대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비핵화를 위한 대화가 있었던 게 아니라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대화가 있었다는 이야기로 바꿔서 국민에게 전달했어야 맞습니다. 진지한 현안에 대해서 국정 현안에 대해서 진지한 대처를 하고 지혜를 모으고 여야가 협력을 도모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 영수회담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회담은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하고 이를 통해서 소모적인 남남 갈등, 공론 분열을 줄이고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바탕으로 향후 더 나은 결과를 얻기를 위해서 만나는데 영수회담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한마디 더 못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대승적 결단을 내서 영수회담에 참여를 해가지고 우리 야당의 의견을 정부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체제 전쟁을 선포할 만큼 나라가 위기라고 생각한다면 조건과 형식에 구애되지 말고 대통령을 만나서 설득하는 것이 야당 대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상입니다. 네. 하태경 최고위원님 말씀을 좀 드려요. 저도 간단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대표님 하셔가지고 간단히 결론만. 홍준표 대표가 겐세이 대표가 되고 싶지 않으면 이번 청와대 영수회담은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당이 최근에 유행시킨 최고의 유행어가 겐세이라는 단어인데요. 홍준표 대표가 그 오명을 덮고 쓰고 싶지 않으면 대통령 뒤통수에 대고 욕만 하지 말고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에게 쓴소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대북 특사 한 말씀만 드리면 이번 대북 특사 가야 됩니다. 북한에서도 김정은의 여동생이 특사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그 대북 특사의 서훈 국정원장은 좀 배제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정원장은 어쨌든 대북 체제 전환의 책임자입니다. 대북 비밀 사업의 수장입니다. 그런 사람이 북한의 김정은을 만나고 또 김정은 앞에서 머리 숙이는 모습 국민들 자존심이 크게 상합니다. 이번에는 그 전철을 끊어야 됩니다. 국정원장이 이 대북 정상회담 대북 특사로 가고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것이 일종의 관행으로 되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는 임동원 국정원장의 특사로 갔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김만복 국정원장의 특사로 갔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 관행, 이것도 적폐입니다. 이 적폐를 청산합시다. 전임 이종찬 국정원장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보기관은 뒤에서 뒷받침해 주어야 된다. 앞서서 가는 분은 다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특사로는 국정원장이 적절하지 않다고 이종찬 전 국정원장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한간에서는 서훈 특사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 악습을 끊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게 사실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어제 한 종편 방송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는데요. 한미 연합 군사훈련 관련해서 남북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북한군의 한미 군사훈련 참관도 검토 중이라고 정부 고위 관계자의 입을 빌어 한 종편 방송이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주적의 이 군대가 우리 한미 군사훈련을 참관할 수 있냐,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오냐 싶어서 다시 방송을 들었는데도 그 보도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해당 방송국에 확인을 했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검토 중이라는 걸 들었다고 재확인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게 대통령 뜻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정말 역대급 실수를 한 것이다, 역대급 실언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문제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은 또 한국당이 또 이제 뭐 주사파 정권이라고 난리를 칠 것이고 체제 전쟁을 할 것이라고 난리를 칠 것이고 공론이 분열되는 상황이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저는 대통령을 믿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정부 고위 관계자의 얼토당토하는 발언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시고 엄중히, 이건 경질 사안입니다. 책임을 물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네. 정우천 최고위원님 말씀하겠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엇박자 정부라는 말을 또 듣게 됐습니다. 지금 27일에
누가 소상공인들의 분열을 조장하는가? 이게 국회 앞에 커다란 플래카드입니다. 또 그 다음에 소상공인연합회 지역회장단 20여 명이 국회 앞에 소상공인연합회를 관변단체로 만들려는 정치권의 부당 개입은 민간 법정 경제단체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28일날 지역신문에 대통령께 호소합니다. 여당의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선거에 부당 개입 의혹을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기업 살리자고 중소기업 벤처 기업부를 신설했는데 그 장관 5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가장 그 중소기업 벤처 기업부의 대상인 소상공인 연합회는 법적으로 지금 현재 306만 업체 600만이 참여하고 있는 가장 밑불뿌리 밑바닥의 경제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할 이 소상공인 연합회가 왜 문재인 정부한테 그렇게 대들었느냐 반대를 했느냐. 급작한 그러한 최저임금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한계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가장 문재인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은 그 소상공인들하고의 소통을 강화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대안을 이제 만들어내야 될 텐데 그 소상공인 연합회의 그 불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완전한 불통으로 가서 청와대 초청 중소기업 단체 초청에서도 소상공인 연합회장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래놓고 이번에 이제 선거 회장 선거에 이렇게 부당 개입을 해서 관변단체로 만들려고 하는 의혹을 가지고 소상공인 연합회가 강하게 지금 대항하고 있습니다. 이건 문재인 정부에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정말 국민들의 가장 밑바닥에 그런 서민 정부가 되겠다고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엇박자를 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지금 현재 최종 후보자가 회장 1인으로 진행이 돼서 투표권자 회원단체 49군데 가운데 31개 단체 추천을 받아서 이번 27일날 회장 임명이 돼야 되는데 그 3개 단체가 회비 미납을 이유로 피선거권을 박탈했다 하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해서 그게 통과돼서 지금 회장 선거가 다음 달 30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 안에 탄원서 이런 등등의 전수록 도민주 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서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권 개입 의혹이 불거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이 코드 인사도 그 선거에 공헌 인사를 계속 하는데 최소한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대상인 소상공인들하고의 소통 이것이 불통이 된다면 바로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또 하나의 큰 엇박자를 일으키는 거고 또 헛발질을 하는 정부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번 의혹이 말끔히 씻어낼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그저께 국회 본회의장 긴급 현안에 대해서 김영철의 방남에 대해 총리는 물론 국방부 장관까지도 김영철의 천안함 북점과 주범이란 생각 없다는 식으로 옹호성 발언을 한 점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그분들이 조직의 원리를 아는 것인지 예를 들면 국방부 댓글 사건이 있을 때 댓글을 취급하는 부대장이 대통령한테 가서 보고하겠습니까? 천안함 북침 사태나 연평도 포격 사건, 목함주리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그런 문제들을 김정은한테 보고할 때 누가 추모를 담당했겠습니까?
김영철이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알던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주범이란 증거가 확실하게 확정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어떻게 둘러붙이는 국가 지도부의 워딩을 어느 국민이 믿을까요? 김영철 박남기가 내내 핵폐기라는 문제는 한마디도 안 해요. 그것도 모자라서 문 대통령께서 미국 측에 북한과 대화의 문턱을 낮추라며 중재를 한다면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워딩을 하세요. 그러자 마크 네퍼 주한 미국 대리대사는 비핵화라는 목표 없는 시간 벌기용 대화는 안 된다며 문 대통령의 결정은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또한 북한에게 미국에 할 말이 있으면 미국에 직접 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동맹국인 한국 정부의 중재를 대놓고 비판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만큼 미국 정부 입장이 확고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걱정해왔던 한미 간 엇박자가 이제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한미 관계의 균열은 우리 안보의 균열입니다. 벌어진 한미 관계를 어떻게 수습할지 우려스럽습니다. 한편 정부는 올림픽 이후 한미연합훈련 일정 발표를 하루 이틀 미루더니 결국 연합훈련을 재연기하겠다는 말도 나올 지경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추가 연기 가능은 없다고 아예 쐐기를 박았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아까 우리 유승민 대표님 말씀하실 때 이 문정인 이 특보가 정말 얼마나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다닙니까? 이분은 도대체 특보인지 교수인지 공인인지 개인인지 말마다 문제가 생기고 말마다 국방장관하고 말싸움을 않는다 하면 일본, 미국, 중국, 한국을 휘저으며 다닙니다. 이분을 문 대통령께 정말 제안드립니다. 이분이 이렇게 하고 다니지 못하도록 경질을 하든가 아니면 안보실장을 국방장관을 임명하든가 그래야 이게 안보 문제가 일관성이 있고 정부가 한 목소리를 낼 것 같은데 이분은 도대체 유체 잇따로 합법의 달인이에요. 달인. 궁지에 몰리면 교수의 입장이라고 또 잘 되면 특보의 입장이라고 어제도 미국에서 그랬어요. 내 개인적인 추정이라고 하면서 돌아다니는 개인적인 추정이고 이게 무슨 특보입니까? 특보라는 임명을 받은 순간부터 그분 끝날 때까지 특보입니다. 그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 국가 안보에 관련되는데 이분은 언제까지 그냥 두고 계실 것인지 대통령께서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안보 라인, 외교 안보 라인에 갈등을 빚는가 하면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문제가 돼 있어요. 엊그제 미국에서 어제 이분이 독수리나 키리졸을 훈련 내용이나 그 훈련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올 것인지 알고 이 훈련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건지 국방장관도 안 하고 있는 얘기를 자기가 다 하고 다녀요.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빨리 경질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정채 기자님 말씀 듣겠습니다. 앞에 다들 말씀 주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에서는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시리즈로 바른미래당의 정신을 지키고 또 우리나라 현안에 지금 필요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최근에 통과된 근로기준법 등에 대해서는 입법, 보완까지는 과연 없는지 그에 이해 당사자들을 모시고 정책 세미나를 가질 것이고 또한 GM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세미나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의견들은 우리 당의 중진을 모아서 국민들께 바른미래당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정당인지를 보이고자 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GM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한국 GM에 있는 이사회 이사들이 사의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 GM 본사가 선임한 한국 GM의 비상무 이사들도 상당수 이사직에서 물러날 뜻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GM 사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돌아올 책임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관계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이사의 한 사람인 제프리 존스 전 암참 회장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분은 회사 경영을 객관적으로 감사하는 게 사회이사 역할인데 일방적으로 GM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데 부담을 느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존스 회장은 지금 현재 김앤장 대형 로펌 소속으로 있습니다. 김앤장은 GM 한국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산업은행에서 구조조정을 담당했던, 또 이 GM 사태를 이렇게까지 수수방관해왔던 한 분인 정영석 부행장이 최근에 산은을 떠났다고 지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김앤장에 입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분이 만약에 산은이 그동안 다하지 못한 책무를 국익을 위해서 국부를 유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다 했어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거꾸로 김앤장에 가서 GM 편에 서서 산은을 공격하는 그런 역할을 맡는다면 정말 국민의 한 사람도 용인할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현명한 처신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공개 모두가 다른 말씀 하실 거로 좀 한마디를 보충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분이 말씀하실 줄 알고 시간을 또 7분만 이야기하라고 사무총장이 명령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2월 28일 김영철 방남과 관련된 국회 현안 긴급 질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당의 이현주 의원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김영철 방남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송영 국방부 장관이 군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쾌하다라고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불쾌하다는 뜻에 담겨있는 속내가 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당은 천안함은 김영철이 책임자로 있는 정찰 총국 소속의 어뢰정의 폭침을 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의 최종 책임자고 주범이기 때문에 평화올림픽인 평창 동계올림픽의 축제에 축하를 오기 위한 북한 대표단으로 온 것은 대단히 불법죄라고 반대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부는 그 점에 대한 변명이 천안함 폭침에 김영철이 주범인지 여부는 확실치가 않다는 얼버무림 속에서 김영철을 방남을 허용을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김영철의 방남이 대단히 불쾌하게 여겨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국방부 장관은 역시 정부 입장을 대변해서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의 책임자인지는 기록상 명백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방부 장관은 불쾌하다는 언급과 폭침의 주범이 김영철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언급은 이거 모순입니다. 이래서 국방부 장관의 견해, 즉 불쾌하다는 입장은 사실은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에서 김영철을 두둔하고 증거가 없는 것으로 하라고 하기 때문에 거짓으로 폭침 주범이 아닐지도 모른다 하고 얼버무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김영철의 입장과 관련된 정부 명백한 입장을 견해를 좀 표명해주고, 국방부 장관이 불쾌하다는 그 뜻은 무슨 뜻인지를 분명히 우리 국방위원회를 통해서 국회에서 규명을 해야 된다. 그 여기에 대한 해명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학재 교수님 바로 말씀하신 예, 오늘부터 이학재 지방선거기획단장이 당의 공식 회의에 꼭 참석을 하셔서 지방선거 관련해서 보고할 게 있으면 공개 비공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공개 모두 발언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회의를